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사회 전반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해방 직후의 겨울은 생활물자와 치안까지 한꺼번에 흔들리며 불안이 터지던 시기였습니다. 경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유통과 거래 질서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돈은 가치뿐 아니라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바로 그 무렵 시중에 위조 지폐가 섞여 돌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곧 실제 수사와 단속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945년 11월) 시중 지폐에 이상이 있다는 정황이 신문을 통해 먼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월 18일 민중일보가 위조 지폐 유통 가능성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위조 지폐 문제는 개인의 의심을 넘어 사회적인 경계 대상이 됐습니다. 신문은 위조 지폐가 한 가지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위조 지폐 가운데 일부가 지폐의 인물 도안부터 정식 은행권과 다르게 인쇄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정품 지폐의 초장과 글자 인쇄가 아주 조금씩 어긋나 있어 겉보기로는 더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평소처럼 돈을 쓰는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이 바로 알아채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11월 22일 자유신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위조 지폐 유통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정상적인 은행권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나니 거래 때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11월에 나온 두 차례의 경고 기사에도 불구하고 위조 지폐는 시중 거래 속에 계속 섞여 들어갔습니다. 해방 직후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강도와 절도 같은 범죄가 잦아 사회 분위기가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연말 경계를 위해 총동원 체제로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돈은 가치뿐 아니라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잃어갔습니다. 동시에 강도와 절도 같은 생활 범죄가 곳곳에서 잦아지면서 사회적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강도, 절도와 같은 범죄가 잦아지자 시민들은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긴장된 상태로 인력과 시간을 쪼개가며 치안 유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경계 근무가 강화되고 특별 경계가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혹한기까지 겹치며 거리 분위기는 더 팽팽해지고 사회 전체가 경직된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런 혼란과 불신의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위조 같은 금융범죄가 파고들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혼란이 섞인 가운데 결국 사건이 터지기 직전의 시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23일 그 불안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단서는 12월 23일 새벽 1시 무렵 연말 경계 중이던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주군 구리면 주재소의 경찰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해 검문하면서 수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연말 특별 경계 근무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강화된 경계 근무 중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 한 명의 행동을 수상하게 보고 주목했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검문 대상이 됐고 소지품과 현금에 대한 확인이 진행됐습니다. 확인 결과 남성은 현재 가치로 약 270만 원 상당의 10원권, 약 900원과 약 3,900만 원 상당의 100원권, 13,000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경계 상황에서 고액 현금 소지는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검문자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조사가 이어지자 남성은 자신이 가진 돈 중 현재 가치로 약 3,900만 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조 지폐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인 공범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위조 지폐를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유통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위조 대상은 당시 시중에서 통용되던 은행권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새벽 5시쯤 양주경찰서 사법실 비상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수사가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주경찰서는 7시 무렵 구리면 주재소로 출동했고 약 2시간 뒤 피의자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사건은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자백 내용대로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 일대가 위조 지폐 제조 거점으로 지목됐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주거지를 기반으로 위조 지폐를 찍어내던 제조 거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시간을 끌지 않고 전격적인 급습을 단행했습니다. 급습 현장에서는 위조 작업에 쓰인 인쇄 기계가 한 술의 분량을 넘는 대규모로 발견됐습니다. 이 장비가 확인되면서 위조 지폐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현장 수색과 압수 과정에서 위조 지폐는 한두 장이 아니라 상당한 분량으로 확보됐습니다. 압수된 위조 지폐 규모는 현재 가치로 약 576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본선은 곧바로 미아리 거점을 급습해 핵심 인물을 먼저 체포했고 수사는 공모자 추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사는 27일까지 이어져 7명이 검거됐고 김현국 일명은 미체포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인쇄 작업을 직접 다뤄본 경력이 있는 직업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잡지 사원과 인쇄 직공처럼 인쇄 현장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 확인되면서 위조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인쇄 기술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와 제도 조각사처럼 겉으로는 인쇄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직업의 인물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는 목사와 회사 사장 같은 인물의 연루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며 사회적 충격이 더 커졌습니다. 위조 지폐 사건 자체도 큰데 연루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성격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신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해방 직후의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다만 보도를 비교해보면 신문사마다 피의자 실명 표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건 정리는 처음부터 엇갈림이 남게 됐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뒤 1946년 1월 14일 양주 위조 지폐 사건은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수사 결과 확인된 대로 모두 1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황영수와 황선익을 제외한 6명에게 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가치로 약 2억 2,500만 원 수준에 해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이 판결로 양주 위조 지폐 사건은 법적 절차상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국내에서 처음 드러난 대규모 위조 지폐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일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체감하게 됐습니다. 국가 체계가 아직 자리 잡기 전의 공백은 결국 범죄가 파고들 틈으로 작용했습니다. 위조 지폐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불안과 의심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고 당시 기사와 재판 내용만 남았습니다. 그날의 범죄 목소리였습니다.